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문 외상소생술 제7장 기도와 환기 파트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외상 현장에서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본질적인 주제, 즉, 기도 유지와 가스 교환에 대해 뼈저리게 학습할 것입니다. 화면의 부제를 보십시오. 해부학적 이해부터 현장의 생사 결정까지입니다. 병원 도착 전 여러분이 현장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술기가 바로 기도를 열어주고 가스 교환 환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산소 공급이 실패하면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은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오늘 이 강의는 단순한 해부학 암기가 아닙니다. 환자의 숨소리 하나, 흉곽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를 통해 기도 손상과 산소 부족을 조기에 인지하고 전신에 미치는 외상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술적 호흡 관리를 마스터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론에 앞서 우리의 임상적 판단력을 일깨워줄 실제 출동 시나리오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을 보십시오. 혼잡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충돌 사고가 났고 환자는 오토바이에서 약 15m 나 튕겨져 나갔습니다. 환자는 헬멧을 착용한 젊은 남성인데 움직임도 없고 의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가가서 보니 환자 머리 주변에 피가 고여 있고 코를 골며 목에서 그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주 빠르고 시끄럽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외상센터까지는 15분이나 걸리는데 기상 악화로 헬기 이송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임상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환자는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까? 네, 호흡은 보입니다. 그렇다면 환자의 세포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콧소리와 그렁거림이 들린다는 것은 기도가 막혀 있다는 명백한 지표입니다. 또한 호흡이 빠르다고 해서 몸에 산소가 잘 돌고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는 이 헬멧 쓴 환자의 보이지 않는 기도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송 전과 이송 중에 어떤 순서로 생명선을 확보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해독해낼 것입니다. 방금 시나리오에서 던진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호흡계의 생명을 유지하는 두 가지 핵심 기둥의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두 개념을 절대 혼동하지 말고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기둥은 산소 공급 옥시제네이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 분자가 폐포막을 뚫고 지나가 혈액 속의 적혈구, 즉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신체 조직으로 직접 배달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 우리 몸의 세포대사 유산소 대사를 위한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환기 벤틸레이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폐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기계적인 기체 교환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목적은 산소를 폐로 들이마시고 세포대사의 쓰레기인 이산화탄소 CO2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하단의 키인사이트 핵심 통찰을 뼈에 새기십시오. 환기는 잘 되는데 산소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이 있습니다. 반대로 산소는 충분한데 환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호흡계가 정상 작동하여 환자가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상기도 어퍼 에어웨이입니다. 상기도는 코안 비강과 입안 구강, 그리고 인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도는 아주 독특한 이중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공기도 지나가고 우리가 먹는 음식과 수분도 모두 통과하는 공용 통로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딜레마이자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강조합니다. 입안은 단단한 치아와 턱뼈로 견고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 공기만 지나가야 하는 후두 라링스를 보십시오. 후두는 얇은 점막과 매우 섬세한 연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섬세함 때문에 후두는 외부의 직접적인 외상이나 화상, 심지어 우리가 처치하려고 기도기를 넣을 때 발생하는 기계적 손상에 아주 극도로 취약합니다. 또한 후두 바로 위에는 후두계 에피클로티스라는 나뭇잎 모양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우리가 밥을 삼킬 때 기도를 덮어 음식물이 식도로만 넘어가게 해주는 기도 보호 밸브 플래퍼 밸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외상 환자에서 이 밸브 기능이 상실되면 치명적인 흡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기가 상기도를 무사히 통과했다면
이제 실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하기도 로우 에어웨이로 진입합니다. 하기도는 기관 트라키아에서 시작하여 좌우 기관지 브론치, 더 작은 세기관지 브론치올을 거쳐 마침내 포도송이 같은 페포 알베올라로 끝납니다. 실무에서 기관 내삽관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해부학적 특징입니다. 기관은 오른쪽과 왼쪽 주기관지로 나뉘는데 오른쪽 주기관지가 왼쪽보다 훨씬 짧고 굵으며 수직 약 25도 각도로 떨어집니다. 반면 왼쪽은 심장 때문에 45도 각도로 꺾여 있죠. 이 각도 차이 때문에 튜브를 너무 깊게 넣으면 무조건 오른쪽 폐로만 쏙 빠져버리는 우측 주기관지 삽관이라는 흔하고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착지인 폐포를 보십시오. 우측의 팩트박스를 봅니다. 폐 조직은 수백만 개의 작은 풍선 폐포가 들어있는 스펀지 같습니다. 이 폐포들의 표면적을 다 펼치면 무려 100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이는 우리 피부 표면적의 50배나 되는 엄청난 넓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물리적 사실입니다. 폐 자체에는 근육이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부풀어 오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겉을 둘러싼 가스물이 흉곽이 팽창하면서 생기는 힘과 폐 조직 자체의 고무줄 같은 탄성 반동 리코일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숨을 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폐에 근육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공기를 빨아들일까요? 이것이 바로 호흡의 역학 흉곽의 3대 움직임입니다. 첫째, 정상 호흡을 주도하는 가로막 횡격막입니다. 가로막은 목신경 C3에서 C5의 지배를 받으며 숨을 들이마실 때 주사기의 플런저처럼 아래로 쑥 내려갑니다. 이때 흉관 공간이 넓어지면서 음압이 형성되고 이 진공청소기 같은 음압이 바깥 공기를 폐포로 쫙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호흡량이 더 필요할 때 돕는 갈비사익은 늑간근입니다. 갈비뼈를 마치 양동이 손잡이를 들어올리듯 바깥쪽으로 들어올려 가슴 부피를 양옆으로 확장시킵니다. 셋째, 숨이 턱 끝까지 찼을 때 쓰는 보조 근육입니다. 목비근 같은 목 근육들이 흉곽을 멱살 잡듯 위로 강하게 당겨 올립니다. 환자가 목 근육을 실룩거리며 숨을 쉰다면 극심한 호흡 곤란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단의 붉은색 외상 경고판을 보십시오.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병태 생리입니다. 이 음압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가슴벽이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갈비뼈 골절이나 관통상으로 가슴벽에 구멍이 나면 음압이 형성되지 못하고 바깥 공기가 폐포가 아닌 흉곽 안으로 직접 새어들어와 기흉을 유발하며 환기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수학 계산법, 사강데드 스페이스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가 100% 폐포까지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입부터 기관지까지의 통로에 약 150ml의 공기가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는 혈관이 없어 가스 교환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버려지는 이 공간을 바로 사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강이 외상 환자에게 왜 치명적인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환기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보는 지표인 분당 호흡량은 1회 호흡량의 호흡수를 곱한 값입니다. 정상적인 시나리오 A를 보십시오. 한 번에 500ml를 들이마시면 사강 150ml를 빼고 350ml의 맑은 공기가 폐포에 도착합니다. 분당 14회 숨을 쉬면 유효 환기량은 분당 4.9리터로 충분합니다. 자, 시험에 아주 단골로 출제되는 외상 시나리오 B를 보십시오. 철저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갈비뼈 골절로 통증이 심한 환자가 아파서 깊게 숨을 못 쉬고 200ml씩 얕고 빠르게 분당 30회 호흡합니다. 겉보기엔 호흡수가 30회나 되어 숨을 잘 쉬는 것 같죠? 하지만 계산해보면 200ml에서 사강 150ml를 빼면 폐포에 닿는 공기는 겨우 50ml 뿐입니다. 여기에 30회를 곱해봤자 유효 환기량은 1.5리터로 정상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론입니다. 호흡수가 빠르다고 해서 결코 환기가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얕은 호흡은 사강의 함정에 빠져 극심한 저산소혈증과 이산화탄소 축적 산증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상태라는 것을 완벽히 간파해야 합니다. 폐포까지 들어온 산소는 어떻게 온몸으로 퍼지고 도대체 우리는 왜 숨을 쉬려고 하는 걸까요? 우선 산소의 여행 옥시젠 트랜스포트입니다. 산소는 물 혈장에 거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헤모글로빈이라는 적혈구 속의 특별한 버스를 타야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버스에는 산소가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딱 4개, 분자당 4개 결합 부위 존재합니다. 폐포의 산소 압력이 높을 때 이 좌석에 산소가 가득 차고 이때 산소 포화도 상승합니다. 압력이 낮은 조직에 가면 산소를 내려주게 됩니다. 우측의 호흡의 동기 더 드라이버 파트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사람의 뇌줄기가 숨을 쉬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주된 자극은 무엇일까요? 산소가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뇌는 우리 몸의 세포 대사의 쓰레기인 이산화탄소 CO2가 쌓여서 피가 산성으로 변할 때, 즉 pH 저하될 때 가장 강력하게 반응하여 호흡을 명령합니다. 즉 환기가 안 되어 CO2가 축적되면 피가 산성화되는 산증 애시도시스에 빠지고 이 호흡 충동마저 망가지면 결국 환자는 혼수 상태 코마에 빠져 사망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호흡 생리학에서 임상적으로 가장 혼동하기 쉽지만 처치 방향을 결정하는 두 용어입니다. 이 두 용어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위쪽의 저산소혈증 하이포세미아을 보십시오. 말 그대로 혈액 동맥혈 내에 녹아있는 산소의 압력 분압 자체가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한 공기를 들이마셨거나 기도가 막혔거나 앞서 배운 사강의 함정 때문에 저환기가 발생했을 때 생깁니다. 아래쪽의 저산소증 하이폭시아을 보십시오. 이것은 피속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인 조직과 세포 내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산소가 없으니 세포는 무산소 대사가 이루어지고 이때 에너지는 유산소 대사보다 적게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세포 사멸로 이어집니다. 우측의 붉은색 경고 박스가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혈액 속에 산소가 100% 꽉 차 있어서 저산소혈증이 없음 산소 포화도 모니터가 100%를 가리키더라도 환자가 대량 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이거나 적혈구가 부족한 빈혈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세포까지 가지 못하므로 배달 실패가 되며 조직은 숨이 막혀 죽어가는 조직 저산소증이 똑같이 발생합니다. 혈중 산소 수치만 믿고 환자의 창백한 피부와 쇼크 상태를 간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산소가 우리 몸에 완벽하게 들어오려면 폐포에서 공기 벤틸레이션, V와 피 퍼퓨션, Q가 마치 저울처럼 완벽한 비율로 만나야 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것을 환기 관류 불일치, V 퍼큐 미스매치라고 부릅니다. 외상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불일치를 보겠습니다. 시험의 원인과 결과를 짝지어 묻는 문제로 100% 출제됩니다. 왼쪽에 단락 션트입니다. 혈관의 피크유는 콸콸 잘 흐르는데 폐포에 공기비가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폐가 멍드는 폐 타박상을 입었거나 피나 토사물을 기도로 흡인했거나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가 발생해 폐포가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피가 폐를 지나가긴 하지만 산소를 하나도 얻지 못하고 그대로 심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른쪽에 사강 데드 스페이스입니다. 반대로 폐포의 숨공기, V는 아주 잘 들어오는데 주변에 피크유가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심정지로 심장이 멈췄거나 대량 출혈로 쇼크가 왔거나 폐혈관이 핏덩어리로 막히는 폐색전증일 때 발생합니다. 공기가 아무리 풍부해도 실어 나를 기차가 없으니 헛수고 생리학적 사강이 되는 것입니다. 두 상황 모두 환자를 급격한 저산소증으로 몰아넣습니다. 자, 이제 이런 복잡한 병태생리를 유발하는 기계적 기도 폐쇄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외상 현장에서 기도를 막는 가장 흔하고 무서운 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환자 본인의 혀입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바로 누운 자세 슈파인 포지션이 되면 기도 근육의 힘이 풀리면서 크고 무거운 혀의 기저부가 중력에 의해 뒤로 축 처집니다. 그리고 그림처럼 기도의 입구인 인두를 꽉 막아버리게 됩니다. 현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청각적 단서입니다. 환자가 코를 고는 소리 스노링을 낸다는 것은 푹 자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혀가 기도를 부분적으로 막고 있어서 공기가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며 내는 사투의 소리입니다. 혀 외에도 기도를 막는 기타 폐쇄 원인으로는 외상으로 인해 부서진 뼈, 고여있는 혈액, 구토물, 그리고 화상이나 외상으로 인해 점막이 퉁퉁 붓는 부종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방해물들은 환자가 스스로 치울 수 없으므로 우리의 즉각적인 물리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기도가 막혔는지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눈으로 확인하라입니다. 의식 상태 멘탈 스테투스는 가장 먼저 뇌를 봅니다.
의식이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곧 기도 근육이 이완되어 혀가 말려 들어가 기도가 막힐 위험이 극도로 높다는 명백한 적신호입니다. 다음은 가슴 움직임 체스트 무브먼트입니다. 가슴을 노출하고 봅니다. 숨을 쉴 때 양쪽 가슴이 대칭적으로 올라오는지 아니면 쇄골 위나 갈비뼈 사이가 푹푹 파이는 뒤당김 리트렉션 함몰이 있는지 눈으로 살펴야 합니다. 뒤당김은 기도가 막혀서 억지로 숨을 빨아들일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자세 포지션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환자가 하늘을 보고 바로 누운 자세 슈파인으로 있다면 혀가 기도를 막고 피나 구토물이 폐로 흘러들어갈 흡인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처음 보았던 오토바이 시나리오 환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의식이 없고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헬멧의 뒤통수 부분 때문에 환자의 머리가 억지로 앞쪽으로 꺾이게 되고 이 자세는 혀에 의한 완전 기도 폐쇄 가능성을 거의 100%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환자는 눈으로 보는 즉시 헬멧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목을 펴주는 처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평가의 두 번째 단계는 소리를 해석하라입니다. 환자의 목에서 나는 비정상적인 소리는 기도 폐쇄의 원인과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이 소리 세 가지는 원인과 처치법을 짝지어 무조건 암기하십시오. 시험의 핵심입니다. 첫째, 콧골이 스노링입니다. 앞서 말했듯 혀의 기저부가 뒤로 처져 기도를 부분적으로 막았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도수 조작으로 턱을 들어 올려 혀를 치워주면 즉시 해결됩니다. 둘째, 그렁거림 가글링입니다. 물이 끓는 듯한 이 소리는 입안과 기도에 피, 구토물, 분비물 같은 액체가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즉시 흡인기 석션을 켜서 빨아내지 않으면 다음번 숨을 들이쉴 때 그 피가 폐로 다 빨려 들어가 치명적인 흡인성 폐렴을 일으킵니다. 셋째, 협착음 스트라이더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쇳소리처럼 나는 높은 음의 쉰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성대가 있는 후두 쪽에 직접적인 외상을 입었거나 화상으로 점막이 심하게 부어올라 기도가 좁아졌다는 뜻으로 가장 교정하기 어렵고 응급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오토바이 환자는 코골이와 그렁거림이 동시에 들렸습니다. 이는 턱을 들어 올려 기도 위치를 교정함과 동시에 입안의 피를 빨아내는 흡인 처치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리를 듣고 문제를 파악했다면 이제 망설임 없이 행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기도와 환기 처치의 절대적인 3단계 우선순위입니다. 1단계 기도 개방 가장 먼저 손으로 기도를 열어야 합니다. 여기서 국가고시 단골 외상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외상 환자는 목뼈 경추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목을 뒤로 젖히는 머리 기울이기 턱 들어 올리기 대신 목뼈를 그대로 둔 채 턱뼈만 위로 밀어 올리는 턱 밀어 올리기 조우 스르스트 술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2단계 액체 제거 클리어 플루이드. 기도를 열었다면 그렁거림의 원인인 구토물과 혈액을 즉시 흡인 석션하여 기도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3단계 생리적 기능 회복 리스토어 피지올로지. 기도가 뚫렸다면 이제 보조 환기 백마스크 등을 통해 충분한 1회 호흡량을 밀어넣어 앞서 배운 4강의 함정을 극복하고 조직에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하단의 파란색 경고 문구를 보십시오. 실무에서 아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외상 환자는 척추 보호가 중요하지만 환자가 계속 토를 해서 도저히 기도를 열 수 없고 피가 폐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척추를 보호하겠다고 반드시 눕혀놓고 환자를 질식시켜 죽게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 명의 대원이 축을 유지하며 환자를 옆으로 굴리는 로그롤 기법을 사용해서라도 일단 기도를 열고 흡인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절대적인 최우선 순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길고 치밀했던 기도와 환기 대장정을 4가지 핵심 명제로 결론 짓겠습니다. 첫째, 산소화와 환기는 다릅니다. 산소화와 환기 다릅니다. 숨을 쉬는 기계적 움직임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산소가 세포에 도달하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지 2가지를 모두 의심하고 확인하십시오. 둘째, 4강의 함정을 경계하십시오. 얕고 빠른 호흡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기관지, 빈 공간만 채우다 치명적인 저산소증으로 환자를 죽게 만드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충분한 부피의 환기가 생명입니다. 셋째, 소리는 경고이고 침묵은 죽음입니다. 콧골이나 그렁거림 같은 시끄러운 호흡음은 기도가 막히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하다면 무호흡은
그것은 환자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가장 무서운 신호임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초기 인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100가지의 훌륭한 외상처치 술기가 있더라도 기도를 확보하여 뇌와 심장에 산소를 밀어넣지 못하면 환자는 5분 안에 사망합니다.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외상처치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코를 골던 환자, 그 환자의 생명은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고 턱을 들어 올리는 그 1초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배운 호흡 생리학의 지식과 혀를 제압하는 전술적 통찰이 현장에서 꺼져가는 수많은 생명의 숨을 다시 불어넣는 위대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무거운 주제를 학습하시느라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장 기도와 환기 첫 번째 파트의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